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글로벌 싱킹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한국의 외교 노선, 한국의 외교 전략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도의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좀 더 자율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율성, 주체적 자율성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휴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과의 관계라는 것이 향후에 이제 멀리 보면 통일이라는 과제도 있지만 당면한 과제는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자주 국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한반도 주변 정세, 그리고 북한의 도발 상황, 이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연일 변화무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련 몰락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요, 전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하에서 평화 풍요를 누렸죠. 그러다가 점차 중국의 G2로의 부상, 그리고 식량 및 에너지 생산과 수출 등으로 강대국으로 부상 중인 러시아, 그 외 브라질, 인도, 남아공 같은 브릭스 국가들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미국이 경계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대국 굴기가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요, 세 번째 연임 취임식에서 대만 합병에 대한 의지까지 공언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옛 소련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푸틴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가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세계는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느슨해지고 다극 체제의 조짐이 보이는 중입니다. 이처럼 국제 질서의 전환기 속에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고 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나토 회원국들과 한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안보 동맹을 내세우면서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이런 미래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동맹국들 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블록화를 통해서 공급망을 차단하고요,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 등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유도합니다. 이게 바로 2022년 5월 나토 국제회의에서 있었던 그런 결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한국은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자유진영,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대립,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 흐름 속에서 한반도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미국의 주도하에 경제 안보 동맹이 한미일 간 강해지고 있고요. 반대로 북한, 중국, 러시아는 반미의 이해관계로 뭉치게 되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립이 형성되고 과거와 같은 육자회담 구조는 자연스럽게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환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정세 변화로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을 제재를 계속해왔던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도 함께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협조를 거부하고 있죠. 물론 한미일과 유럽연합 등이 독자 제재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유엔 제재에 대한 이행을 중국 등에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미일 대 북중러의 삼각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삼각구도 형성이 그러면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서 언급했지만요, 북중러 대 한미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적 삼각구도는요, 이전까지 육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북한 대 그 외 5개 국가들의 구도보다는 당연히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편이 줄어든 모양새죠.
5대1에서 3대3이 되니까요. 당연히 우리로서는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북한의 핵도발 등 위기 상황을 유엔의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우리끼리 화해 무드가 형성되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동의 결정을 하고자 해도요. 주변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관계가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구도가 된 겁니다. 이런 구도가 형성되면 남북한 간의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거처럼 남북한 간의 독자적 교류와 협력을 하려고 해도 주변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본래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었던 남과 북이요. 스스로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구도는 지금 이미 고착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입니다. 물론 어떻든 기존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주변국과의 대립, 다시 말해서 미중 간 그리고 미러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미국과 동맹관계의 우리나라로서는요. 그런 대립적 삼각구도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그 흐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주권국가로서의 주체적 자율성, 전략적 자율성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삼각구도의 대립이 더 심각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대립적 삼각구도에서 한반도의 안보적 긴장은 더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 워낙 지속되다 보니까 이젠 다소 무감각해진 경향이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북한의 핵 독트린은 몇 년 전부터 달라져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대응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핵 독트린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듯 했지만 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서 노골적인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핵 위협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이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에는 훈련을 규탄은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중에는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도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우발적인 충돌 상황, 국지전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그 기간에는 달랐어요.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이런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무력 도발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되었던 남북 9.19 군사 합의는 이제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폐기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북한의 기속적이고 강력한 무력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제 7차 핵실험 조만간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까지 성공하면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사실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북한의 핵에 관한 입장, 즉 핵 독트린이 기존 억제력에서 실전 전력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하여 이걸 핵보유국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공표를 했죠. 여기선 핵이 정당한 방위 수단으로 강조가 되어 있고요. 2016년 5월에 노동당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방어적 목적의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3년 3월에 노동당 또 전원회의를 통해서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을 합니다. 북한의 핵 정책은요, 핵 무력을 기반으로 체제와 정권 보호, 경제 건설과 핵 능력의 병진이라는 차원에서
한마디로 방어적 억제만 강조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이 발표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이것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그로써 핵보유국법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핵보유국법은 주로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쟁 억제와 보복 타격 이런 데 초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핵무력 정책법은 뭐냐? 핵 보유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핵무력의 사명을 통해 억제에 실패할 경우 실전 전력, 즉 War Fighting Capabilities라는 실전 전력으로서의 공세적인 핵 선제 공격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력은요, 국가의 주권, 영토 완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한반도 공산화입니다. 그리고 근본 이익 수호, 이것은 이제 북한 정권과 체제 수호. 이 세 가지가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의 목표인데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 핵무력 정책법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전에서부터 조금 지속되는 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핵무력 정책법을 법제화한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뭐라고 하느냐 핵무기에 관한 것은 절대로 먼저 포기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협상 불가능하다라고 밝힙니다. 이미 북한은요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전술핵 개발의 대대적 보도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핵무기를 전쟁 방지 목적 외에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시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유사시 일선 사령관에게 전술핵 사용 권한을 위임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가능한데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거냐, 북한 비핵화 될 것이냐. 한미 당국은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죠.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탑재할 전략 핵무기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고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다양한 투발 수단에 탑재할 전술 핵무기를 실전 전력으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듯이 미국은 여전히 타국의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반도에 미군이 이미 주둔을 하고 있어서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성공적 발사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위한 방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미국 서부는 물론 최근에 보면 미국의 동부 대도시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SLBM 이런 것들의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과연 본토가 공격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의 방어에 적극 나서는 것을 견제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과거에 세계의 3대 핵강국이 어디였느냐.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핵강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국, 미국하고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하고요. 핵을 포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 지원을 받는 대가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요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요 2021년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친구가 감행하죠.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정작 그 당시에 협정에 참여했던 미국과 영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에 직접 참전은 하지 않고 무기 및 보급품 이런 후방 지원에만 그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제 제재의 완화를 대가로 핵개발 포기했죠. 그 이후에 암살을 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일정하게 갖추어가고 있어서 미국의 보복 공격이 작동하는 거를 북한 스스로가 견제할 수 있게 돼가고 있다는 그런 점. 그 다음에 과거 리비아의 사례하고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 이런 걸 보면 평화적으로 핵 포기를 했는데 강대국들의 그 약속, 그 대가
안전보장, 그다음 경제 지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 희망하고는 별도로요.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행동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겠죠. 그래서 당근은 지원과 보상, 그리고 그에 따른 약속 뭐 이런 것이라면, 채찍은 비무력적 수단에 의한 거하고 무력적 수단에 의한 게 있겠죠. 그 비무력적 수단에 의한 채찍이라는 것은 경제 제재, 그다음에 무력적 수단에 의한 채찍, 이것은 이제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해상 봉쇄를 한다든가 이런 공포의 균형, 즉 핵균형을 통한 확산 억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당근책으로는요,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북미 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요. 중유 50만 톤을 연간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 미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죠. 최근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요. 거기서도 역시 선비핵화 후 지원이 골자였기 때문에요. 이미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 정책법의 내용을 본다면 선비핵화라는 것은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죠. 결국 발표 5일 만에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 독트린이 방어적 억제에서 실전 전력 차원으로 발전한 가운데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전망도 없는 현실에서 인도적 지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은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경제 제재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제재는 한미일 대 북중러 삼각 동맹의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또 협조도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유럽이라든가 한미일이 독자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유엔의 일사불란한 경제 제재도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제한된 어떤 독자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그래서 북한은 이미 스스로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무력적 방식에 의한 비핵화만 할 거냐. 왜 경제 제재는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핵시설 타격이라든가 해상 봉쇄 같은 극단적 방식은 오히려 확전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경제 제재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효성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제재가 아닌 독자 제재라 하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각종 당근과 채찍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임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느냐? 설사 협상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진짜 되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핵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요. 북한의 비핵화만 기다리기보다는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키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그 일환에서 국내에서는 공포의 균형, 즉 핵전쟁의 결과 모두 멸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개념을 통해서 북핵을 견제하자는 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심지어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약속하면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 동맹국들의 핵 보유 시도를 차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 개발 주장은요,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는 사실은 배치되는 거죠. 미국의 해구산, 즉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확장 억제란 무엇이냐? 여러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는데요. 핵 전략 용어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서 제3국이 핵 공격을 위협하거나 핵 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억제력을 동맹국까지도 확장해서 제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고산을 뜻하는 겁니다.
미국이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을 통하여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취하는 핵전략 일환인데요. 미국은 확산 억제를 통해서 동맹국을 보호해주는 효과에 더해서 비핵 보유국인 동맹국들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또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NPT 체제,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유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일본까지도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미국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본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일본도 역시 과거 일본의 미진중한 침공이라든가 그런 호전적이고 국수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핵무장도 경계하고 있는 거죠. 또 중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의 핵 군비 경쟁이 계속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한 NPT 체제가 붕괴되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 미국으로서는 확장 억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핵에 대한 억지력은요, 한미 동맹에 기초한 확장 억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일관된 견해예요. 미 본토뿐 아니라 한반도 인근 괌 기지에서 발진하는 폭격기나 잠수함 등 해상 발사 핵무기를 통해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미국은 주장하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을 때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그런 역량이 있는 미 공군 B2, B1B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 상공에 전개가 되죠. 그리고 사드 등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확장 억제 일환이죠. 또 일본 자위대하고 오키나와 주 등 미군까지 합동 군사 훈련을 한국군하고 같이 하는 것도 역시 확장 억제 일환입니다. 미국의 핵 전력은 세계 최고의 가공할 만한 위력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 해도 미국의 해구산 및 요격 체계를 넘어서기는 힘들다. 즉 공포의 균형이 있다라고 미국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에 의해서 북핵은 위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이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을 위협할 만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북인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이 해구산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실전에서 미국 대통령이 미 본토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금 나서줄까? 그것은 알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만으로도 북핵의 억지력은 충분하지만 북한이 만에 하나 미 본토까지 위협할 경우에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요인은 뭐냐? 미국의 외교 안보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나 대만 이슈에서도 좀 밀려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략이 훨씬 시급한데요. 그렇게 보면 만일 북핵 관련 확장 억제 전략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국가 전략과 만에 하나 충돌하게 됩니다. 미국이 거래를 할 우려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로서는 저는 유사시에 미국이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대비한 B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핵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절차를 한미연합 작전계획 등에 명확하게 규정해둘 필요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혹은 자체 핵무장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술핵 그러면 재배치하고 핵공유 협정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요. 1991년에 미국은요.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을 완전히 철수를 시키면서 북한의 핵 활동을 막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체결이 되죠. 그런데 1993년 초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북한이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선언을 깨버리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뭐냐? 북한이 공동선언을 깼으니까 우리 다시 재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일단 공동선언이 이미 깨졌다. 이 주장은 말이 돼요. 그런데 이미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사실 철수할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지금 상황에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 악화 문제가 있는 거죠. 국내에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또 다른 위험이 또 초래하죠. 미국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미국이 확장 억제 전략에 반하는 걸 동의할 리가 없죠. 설사 전술핵 재배치를요 한다고 하더라도요.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어떤 미군의 확장 억제 전략을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달라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이 공포의 균형이 성립하려면요, 선제 핵 공격을 받아도 상대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핵 전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게 전략 핵무기란 모르겠는데 전술 핵무기 정도 가지고 개념이 성립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나은 억지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리스크만 증대시키기 때문에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토식 핵공유 주장은 뭐냐? 핵공유는요, 동맹국 영토 내에서 미군이 핵무기를 관리하다가 핵 사용이 결정되면 동맹국의 항공기에 탑재해서 투하하는 겁니다. 핵무기 발사 코드는 미국 대통령이 통제를 하고요. 동맹국은 핵 사용 거부권은 있어도요, 명령권은 없습니다. 그럼 뭐죠? 그럼 핵공유도 역시 본질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확장 억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자체로 핵무장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전술핵 재배치든 나토식 핵공유든 국내 핵무기를 가져다 놓는 것이고, 그러나 미국의 통제권 아래 두자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미국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북핵에 대한 억제를 커진다고 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국내 배치에 따른 긴장과 위험만 증대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도 자체 핵 개발을 통해서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요, 핵 보유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은 절대 승리하면서 끝날 수 없다.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끝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의존이 최악의 유사시에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 한미 관계도 과거와 달리 일방적인 원조와 지원이 아닌 때때로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에 종속되어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이익을 미국을 상대로 관철시키기 어렵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커지면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핵 개발을 완성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게 뭐죠?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합니다. 우라늄 농축도 마찬가지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임기 내에 미국으로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플루토늄 재처리 허락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결국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아주 미량의 플루토늄 추출을 했고요. 또 우라늄 저농축 실험을 했는데 이게 불거졌습니다. 아주 미미한 양이었는데요. 미국은 한국을 유엔 안보리 제재로까지 끌고 가려 했죠. 다행히 IAEA가 핵물질 양 자체가 유의미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제재는 가시되 모면했지만, 이처럼 핵물질 관리가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강행하면 혹독한 경제 제재가 각오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각오가 돼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의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 해당하는 나라도요, 자체 핵무장을 관철시키기까지는 상당한 리스크를 각오한 채 국운을 건 결기를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결기,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핵과 관련해서 핵 확산 억제 전략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미국하고 상당히 경쟁하는 관계들이 많은데요. 경제적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미국이 하자는 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는 협상에서 열세 위치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임에는 분명하나,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또 심지어 경제 면에서도 우리의 발목이 항상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사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핵 능력이 보유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단합된 결기, 국민들의 단합된 결기와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밀어붙이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 있어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결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도발, 또 북한의 핵 정책이, 핵 독트린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또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공포의 핵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또 우리의 대응 방안에 있어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핵무장하는 것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핵 개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하고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한반도의 평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